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지난주까지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까지 진도를 마무리했고요. 공통점은 부동산공법에서 토지에 관한 법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오늘은 건축물에 관련된 기본법, 건축법으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건축법은 우리 7문제 출제됩니다. 7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실력으로 한 4문제 내지 5문제를 맞춘다면은, 다른 과목에서, 한두 과목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합격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건축법. 자, 오늘은 이제 용어 정의 위주로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아마 그 기본 이론 강의를 여러분이 좀 수월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 이제 학습하게 될 용어들을 꼼꼼하게 하나씩 챙겨가는 방법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 건축법의 이제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건축법은, 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적용 범위를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건축법은 어떤 대상물에 적용될까? 건축법 적용 대상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건축법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건축법은 대지에 적용되는 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기타 건축 설비 등이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물이 돼요. 그래서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물은 이제, 건축물이죠. 건축물, 그리고 대지, 그리고 이제 공작물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건축물하고 공작물의 공통점은 전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됩니까? 그렇죠.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인공을 가하여 설치되는 시설물 가운데서 지붕이 존재합니다. 지붕이 존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이제 건축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가운데서 지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제 공작물에 해당한다라고 일단 구분을 하시면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대문이라든지 담장, 옹벽, 굴뚝, 통신용 철탑, 또 골프 연습장의 그 철탑 보이죠? 네, 철탑 같은 거. 네. 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설비 이런 것은 지붕이 존재하지 않는 게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건축법에서는 공작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크게 이제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이고 또 대지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이고 그리고 공작물에 적용되는 법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가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법상 대지가 무엇일까? 자,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여야 이제 건축법상 이제 건축 허가가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건축법상 대지가 무엇일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 인공을 가하여 제작되어 이제 설치된 시설물 가운데서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공작물도 강고탑, 강고판 이런 거 이 공작물도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 축조하면은 그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법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잠시 뒤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나 대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은 어디에 적용되는 법이죠? 건축물과 대지와 그리고 공작물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있습니다. 건축법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건축법이 적용될까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건축주 있죠. 건축주가, 건축을 합니다. 건축 행위라고 하죠. 건축 행위를 하면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은 건축주가 건축 행위를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고, 건축 행위는 이제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건축을 허가받습니다. 건축을 허가를 받든지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건축하든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라고 하죠. 건축은 허가받고 건축합니다. 근데 모든 건축을 허가받지는 않죠. 또 일정한 건축물은 신고하고 건축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자, 어떤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어떤 건축물은 신고하고 건축이 될까? 자, 잠시 뒤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 행위 5가지가 있습니다. 신축 들어보시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은 어디에 적용될까? 건축주가 자,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면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면은 내 건물이지만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제 건축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죠. 자, 여러분 혹시 자, 공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분이 아니시라면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 내 건축물이 이제 지금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이것을 이제 숙박시설이나 또 다른 운동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까? 자,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자, 사용 승인. 준공검사를 건축권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용 승인. 자, 이렇게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그 외 사용 승인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용도 변경 행위고 용도 변경 행위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용도 변경 방법은 허가를 받고 용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죠. 용도 변경을 신고하고 용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기재상,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기재상 변경 신청을 통해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내 건축물의 용도가 운동시설입니다. 내 건축물의 용도가 운동시설인데, 자, 이 운동시설을 예를 들면 이제 자, 운동시설을 숙박시설로 변경합니다.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건축물 대장에 내 건축물의 용도가 운동시설로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운동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할 테니까 내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해달라고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을 신청하면은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허가받고 어떤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신고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을 통해서 용도 변경이 가능할까 등을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건축법은 건축 행위에 적용되는 법이고 또 건축주가 용도 변경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법이고 그다음에 3번째가 대수선이에요. 대수선. 자, 글자 그대로 대수선은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는 것이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름에 살고 있는 집의 기둥 하나를 뽑아버리면 됩니다. 자, 기둥 하나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건축물은 구조안전상 심각한 이제 기둥 해체해버리면은 심각한 안전상 문제가 붕괴 등으로 초래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축물을 이용하는 자들이 이제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건물이지만 건축물을 지나치게 크게 수선할 때는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안전상 문제가 없을 때만 대수선 행위를 하도록 이제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은 대수선 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 행위 등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건축법 적용하는 대상물은 건축물, 대지, 공작물.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는 건축 행위, 용도 변경 행위 그리고 대수선 행위가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일단 건축법 적용 대상물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 보셨고요. 그리고 3번째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건축법. 자,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모든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봐주시면은, 여러분, 여기가 대한민국의 지도입니다. 우리나라죠. 자,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전 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이제 이렇게 지도로 옮겼습니다. 지도가 대한민국 지도가 좀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죠. 제가 어제 저녁에, 서쪽으로, 그리고 동해 쪽으로 좀 밀어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좀 육지를 키웠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고객이,
자, 어떤 지역의 땅 사면은 모든 건축법에 적용을 받게 될까? 그래서 자,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토 가운데서 도시지역으로 서울처럼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이라면은 네, 건축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는 모든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모든 건축법 규정에 맞도록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건축법의 모든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제 건축은 다소 어렵지만 모든 건축법 규정에 맞도록 건축이 이루어지면은 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도시적 밖으로 나갑시다. 도시적 외의 지역이죠. 그럼 도시적 외의 지역으로 나가면은 이제 논답, 천답, 가성도, 농지도 있고 뭐 임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축 밀도가 낮죠. 그러면은 이 도시적 외의 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우리 그 국토교육법에서 이제 용도지역을 잠깐 배웠잖아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도시적 외의 지역이잖아요. 이 도시지역 밖에서는 건축 밀도가 낮기 때문에 네, 쓸데없이 모든 건축법을 적용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없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할 수 있도록 일부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지 자, 도시적 외의 지역은 일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도시적 밖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 우리 국토교육부에서 잠깐 용어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아직까지 낯설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이제 도시적은 아니지만 건축법이 전부 적용돼요. 나중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여러분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여러분이 학습을 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새로 이제 산업단지나 유통단지, 주택단지로 이제 이렇게 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이 산업단지, 유통단지, 주택단지 등으로 개발되면 곧 이제 건축 밀도가 높아질 테니까 현재는 도시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이어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상 모든 규정에 맞도록 이제 건축을 하도록 규제를 받게 됩니다.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도시지역 밖에 동가읍지역입니다. 동가읍지역은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빠짐없이 전부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내 고객이, 자, 어떤 우리 국토공원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땅을 사서 건축을 할 때, 자,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은, 자,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거나, 그리고 도시적 외의 지역 중, 뭐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거나, 동가읍지역은 네, 건축법이 전부 적용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제 동가읍이 섬이라면은 인구 500인 이상이 되는 지역은 네, 건축법이 전부 적용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인구 500인 이상이 되는 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된다. 그러면은 인구 500인 미만인 동가읍지역은 네,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건축법 적용을 전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보면 되죠. 네. 자, 이렇게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도 있고 또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 아니라면 일부 건축법 규정에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 우리는 건축법 적용 대상물, 건축물, 대지, 공작물. 자, 인문과정과 목차를 기억하면은 이제 체계를 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는 네, 건축행위, 용도 변경 행위, 대순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 지역은 전부 적용 지역, 그리고 전부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거나,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구역구역이거나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일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적용 지역은 도시지역, 도시적 외의 지역 중 지구 단위 구역구역이 지정됐거나 동가읍 지역은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빠짐없이 전부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이제 전체를 한번 보여드린 거죠. 자,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물, 대상행위, 대상지역 등을 이제 잠깐 보셨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 건축법 적용 대상물 첫 번째 대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건축법상 대지가 무엇일까? 이제 이걸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건축법상 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것을 책을 보지 않으면 말을 못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법상 대지라 하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이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자, 각 필지,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를 건축구상 대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건축구상 대지라고 한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편안하게 그림도 그려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좋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자, 이렇게 10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습니다. 몇 필지라고요? 10필지죠. 네, 이렇게, A, B, C 이렇게 10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10필지로 나누어진 이 각각의 필지를 건축에서는 각각의 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A 필지로 나눈 부분, A 필지로 나눈 토지도 건축법상 무엇이 됩니까? 하나의 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 필지로 나눈 부분의 토지도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 필지로 나눈 부분도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건축법에서는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를 건축법에서는 각각의 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10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각각의 필지가 하나씩 대지가 되니까 10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몇 개의 대지가 되죠? 그렇죠. 3개의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가 건축구상 대지라는 말의 뜻은 곧 지력법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한 필지의 토지는 곧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가 된다. 즉 1필지 이꼴 1대지가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한 필지는 건축법상 1개의 대지가 되는 거죠. 2개의 필지는 건축법상 2개의 대지가 되고, 이렇게 그림에서 처럼 3개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3개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다. 지력법상 1필지, 건축법상 1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법조문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길어요, 짧아요? 짧으니까. 지금 물으면은 짧으니까 연습을 안 하죠. 연습 안 하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1년 동안 부동산 국보를 공부하시고 건축법상 대지가 무엇입니까? 망설이거든요.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신다는 거죠. 학교 가기 힘들으시죠. 여러분 며칠 전에 이제 33회 여러분 34회 2023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33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는데 공법이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암기식으로 이렇게 좀 제도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렇게 폭넓게 제도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학습을 심도 있게 못하신 분이라면은 단순히 수치나 암기하고 단순히 이렇게 낱말 뜻 이렇게 단어 공부는 하시고 이러신 분은 좋은 점수를 받기가 가락을 면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제대로 좀 이렇게 건축법상 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자 이렇게 완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숙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건축법상 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건축물이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건축물은 아까 인공을 가하여 제작하여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존재하면 건축물이잖아요. 근데 지붕이 존재하는 건축물이라고 전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에요. 자,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알고 있어야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구별해서 가려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란 첫 번째, 여러분 교재에 밑줄 그으십시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가,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여기까지 미칠 것이고, 동그라미 1번. 이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에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가,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지붕은 동그라미 하십시오. 지붕은 밑에 적으십시오.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면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붕이 필수예요. 단 필수 요건인 지붕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둥 또는 벽이니까 둘 모두가 있거나 또는이니까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기둥과 벽 중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지붕이 존재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벽만 있는 것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O 믿겠습니까? 그렇죠. O가 되는 거죠. 지붕이 있으면은 기둥 또는 벽이니까 기둥과 벽은 둘 모두가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니까 맞죠? 하나 했죠.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미칠 거예요. 이에 딸린 시설물입니다. 이때 이가 뭐죠? 이는 앞에 이거죠. 동그라미 1번.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건축물에 딸린 대문, 건축물에 딸린 담장, 옹벽 등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래 대문이나 담장, 옹벽, 굴뚝 같은 것은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지만 이것들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딸린 경우에는 이것들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세 번째,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 밑줄 쭉 그십시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나옵니다. 이게 3번이에요.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그 강남역에는 지하 상가가 있죠. 그죠? 그리고 지하에 설치된 공작물에,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강남 지하 상가에 있는 사무소,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가의 공작물이 뭐냐면은, 여러분, 내부 순환고속도로, 서울에 내부 순환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려보면은, 고가도로 구간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고가도로에 보면은, 고가도로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제설 장비, 겨울철에 이제 눈 오면은, 제설 장비,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렇게 모래 같은 것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설 장비를 넣어둔 창고 같은 게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주변에. 그러면은 이것은 대지에 있습니까? 고가도로 위에 있으니까 고가의 공작물입니까? 고가의 공작물이잖아. 이렇게 대지에 설치되지 않은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지, 건축구상 대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 첫 번째, 공작물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가,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법 적용을 받은 건축물에 딸린 대문, 담장, 옹벽 등 공작물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두 가지를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층이죠. 지하층도 시험에
단독 출제도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지선행 지문에 잘 들어가니까 지하층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건축법상 지하층이 무엇일까?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안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건축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층고죠. 층 높이, 층고.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자동으로 이제 용어도 몇 개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게 되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봐주시고요. 네, 여러분, 여기에, 이게 건축물의 바닥면이에요. 바닥면이고, 이게 지표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천장 부분입니다. 천장 부분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용어를, 배웁니다. 여러분,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윗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 층의 높이죠. 층고, 층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아파트가 15층이면은 15층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16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 이게 뭐죠? 층고가 되는 거예요. 층고. 층 높이가 뭔지 알겠죠? 아, 이 건물은 말이야. 야, 층고가 상당히 높으니까 환기도 잘 되고 좀 느낌도 시원하고 통풍도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층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금 여러분이 사무실에 있거나 또 거실에 계시면은 혹은 공부방에 계시면은 방의 바닥면, 지금 발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방의 바닥면이잖아. 그죠? 그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천장까지의 높이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건축에서는 반자 높이라고 합니다. 반자 높이라고 그래요. 반자. 그래서 그 건축법은 이 천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천정을 뭐라고 하죠? 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천정 높이를 반자 높이라고 그래요. 같이 봅니다. 층고, 따라가세요. 층고. 그리고 반자 높이. 아셨죠? 네. 그러면 층고가 대체로 높게 산정됩니까? 반자 높이가 높습니까? 층고가 더 높게 산정되죠.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는 층고.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반자는 천정입니다. 반자 높이까지 높이를 뭐라고 하죠? 반자 높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2층이 지하층이 되려면 법적으로 잘 보십시오.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이 높이죠, 이거.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이것을 스몰 h라고 합시다. 스몰 h. 이 스몰 h가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를 층고라고 하지만 이 층고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 층고가 10m면은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이 스몰 h가 5m 이상이 되어야 2층, 즉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그 층을 지하층으로 법상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 이런 이해를 전제로 이 조문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건축법상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건축물의 바닥면에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반자 높이의 2분의 1이 아니고 해당 층 높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건축법상 지하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층 높이를 이제 층고를 배우면서 참고로 반자 높이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거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고 있죠? 국어 시간입니까? 건축법입니까? 건축법이잖아요. 건축법상 거실이에요. 건축법상 거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실이란 우리 가족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그죠? 가족 전부 모여서 쉴 수 있는 TV가 있고, 응접 식탁가 있고, 소파가 있고, 이게 다 거실이잖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건축법에서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은 전부 건축법상 거실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건축물 안에서 사람이 건축물 안에서 비교적 장기간
연속적으로 머물치는 공간은 전부 건축법상 거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트에 계시면 아파트 안방, 아이들 방, 그죠? 서재, 그리고 그 아파트에 있는 거실 부분, 이런 부분 전부 건축법상 모두 거실이 되는 거예요,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으로, 즉 건축물 안에서 비교적 장기간, 사람이 비교적 장기간 연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은 네, 건축법상 거실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강의실은 건축법상 거실이다. OX? O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스튜디오가 되죠. 자, 이렇게 스튜디오는 건축물 안에 있는 스튜디오는 건축법상 거실이다. OX? O죠. 건축물 안에 사람이 비교적 장기간 연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전부 건축법상 거실이 되니까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이제 공부할 때는 항상 법적으로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법이 규정한 대로 개념을 다시 바꿔가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면 틀리는 거죠. 법과 국어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별은 나의 별, 저별은 나의 별. 그러면은 국어 시간에는 맞는 말이죠. 아름다운 식구가 되잖아요. 아름다운 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법적으로는 저별은 나의 별이 될 수 없어. 그 별을 개인의 소유로 등기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저별은 나의 별이야. 미친 거죠. 그죠? 근데 국어 시간에 저별은 나의 별 언어적 표현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어적으로 그 시를 인식하지 말고 법이 정한 대로 그 시대의 개념을 바꾸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법적으로 사고하는 거, 리갈 마인드라고 해요. 리갈 마인드. 법에서는 필요하죠. 건축법상. 자, 그러면은 아까 강의실, 안방, 그죠? 이런 것은 전부 거실이잖아요. 근데 화장실, 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은 건축물 안에 있지만 비교적 장기간 연속적으로 머무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단, 복도, 화장실 이런 것은 건축법상 거실이다. O 묻겠습니까?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그 화장실에서 좀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은 그건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이지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주요 구조부. 이거 이 짧은 용어 정의가 단독 출제만 2번 됐으니까 꼭 알고셔야 되죠.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가 뭘까?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라 하면 내력벽, 기둥, 기,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옵니다. 내기, 바보지. 어디서? 계단에서 내기하면 바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산에 가면 이제 이렇게 이제 공원에 가면은 남산뿐만 아니고 부산에 그 용두산 공원도 제가 가봤거든요. 한 2번 정도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누구랑 갔는지는 말해줄 수 없죠. 농담이고. 자, 이렇게 이제, 그래. 우리 부산의 용두산 공원. 용두산아, 이렇게 다 아시니까. 용두산 공원. 계단이에요. 그럼 우리 데이트를 할 때 계단 안에서 이제 연인끼리 가위바위보 해서 계단에 먼저 올라가기 내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 해서 오빠가 이겼어. 주먹 내고 이기면은 10계단을 그냥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했는데 또 이겼어. 5계단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오빠가 이 정도 가버려서 2번 연속으로 이겨가지고, 그럼 이제 밑에 여자친구는 앙탈을 부리면서, 하면서 따라오잖아, 막.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자기들은 좋은데, 남들이 보면은 뭐죠? 바보잖아요. 그래서, 내기, 바보지. 계단에서 내기하면 바보 된다. 내기, 바보지. 계단에서 그렇게 오면 되죠. 건축법상 주요 구조고, 내기, 바보지. 계단에서. 내가 뭐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계단.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내력벽이 뭔지 모르잖아요. 보가 뭔지 모르잖아요.
지붕틀이 무엇인지는 모르잖아요. 쓸데없이. 근데 내력벽이 무엇인지, 보가 무엇인지, 지붕틀이 무엇인지 단어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무엇을 가르쳤죠? 건축법상 주요 구조배에 해당하는 것을 외우십시오라고 가르쳤는데 자기는 내력벽이 무엇일까, 보가 무엇일까, 지붕틀이 무엇일까라고 여기다 캐션 마크를 붙여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은 자기는 손해고 시험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맞죠? 달을 보라고 가르쳤는데 자꾸 별을 해고 있거나 별을 세고 있거나 손가락 끝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쓸데없이 이제 내력벽이 무엇인지, 보가 무엇인지, 지붕틀이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이제 쓸데없이 인문 과정 아니면 설명 못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둥이죠. 다 알죠? 기둥이에요. 기둥이고, 기둥과 기둥을 위쪽에서 연결하는 게 있어요. 이걸 보라 그래, 보. 여러분, 대들보 들어봤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 두 개를 위쪽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구조물을 보라고 하는 보. 아, 대들보. 그 다음에 지붕을 얹기 위해서 석가래와 같은 구조물을 놓습니다. 이 지붕을 얹기 위한 구조물을 뭐라고 하냐면 지붕틀이라고 그래요. 지붕틀. 석가래 같은 네, 구조물을 지붕틀이라고 합니다. 지붕을 얹기 위한 구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둥, 보, 지붕틀 배웠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석가래 위에다가 이제 지붕을 얹게 되잖아요. 이 지붕이잖아요. 다음이잖아요. 이제.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은 뭐 주계단, 피난계단 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건축물의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건축물의 재난 발생 시 대피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물에 설치되는 그 건축물의 중심이 되는 계단, 주계단이 되죠. 주요 계단, 줄여서 주계단이라고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건축상 주요 구조가 무엇인지는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 내력벽이 뭘까 하면 내력벽은 이거예요. 봐요. 여러분.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 아래에 보통 벽을 쌓잖아요. 이렇게 벽을 쌓게 되죠. 벽을 쌓게 되는데 이 벽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은 위에 보라든지 지붕을 받쳐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이 벽을 견딜래, 힘력. 그래서 내력벽.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벽.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구조로 된 철근 들어가는 단단한 구조로 된 벽은 위에 보나 이제 지붕을 받쳐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내력벽이고, 이제 이렇게 강의실 이쪽과 저쪽, 강의실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막이 쳐진 벽이 있죠. 이런 벽은 이제 비내력벽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칸막이 벽은 비내력벽이고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은 내력벽이고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되고요. 그게 시험 나오진 않아요. 내력벽이 무엇인지 몰라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쓸데없이 단어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까 봐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게 무엇인지 캐션 맞고 찍어서 알려고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보는 보고 내력벽은 내력벽이고 단 입문 과정이니까 궁금해 하시지 말라고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단어 공부하지 말고 법으로 정의된 용어, 개념을 법적으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그 법으로 정의된 용어들로 이루어진 제도, 건축 제도. 우리나라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어떤 건축 행위는 경미하니까 신고하면 된다는 제도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 건축부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들, 빈출되는 용어들만, 그리고 또 건축을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만 지금 간추려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주택법에서 중요하고 건축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용어는 아니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그리고 건축물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크게 대수선하거나, 그리고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하고 개축하는 행위를 제 건축부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은 크게 개념을 공부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중요해요. 건축법상 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건축상 도로가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예. 학개론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으면 도로에 대지가 있습니다. 지목이 대예요. 지목이 대. 도로가 있고,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습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상 대지가 되려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되려면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대지를 뭐라고 하죠? 맹지라고 하죠, 맹지. 근데 어떤 도로에도 이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을 접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러면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면은 도로의 2m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건축구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도로의 2m 이상을 접하는 부분이 없는 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없다. 즉 건축할 수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가 건축법이 인정하는 도로에 된다는, 건축법이 인정하는 도로.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고 있어야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즉 맹지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가 나와 있잖아요. 이 건축법상 도로를 제가 이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2022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특강을 이제 이렇게 제가 지역에 있는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드렸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거의 개념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건축법상 도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건축선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건축선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도 이해가 안 돼요.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관한 건축법 규정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어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무엇일까? 이것은 책 보지 않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보여드릴까요?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사람이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녀야죠. 그리고 차량 통행,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원칙이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출근할 때 차도로 걸었습니까? 인도를 걸었습니까? 차도 주변에 보행도로, 인도로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인도 펜스 넘어 차도는 자동차 다니잖아요. 그게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함이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왜 건축법상 도로의 소유 너비는 4m 이상을 원칙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을까? 이유가 보행을 위한 너비, 사람을 위한 너비가 1m예요. 저처럼 이제 평균 체격이고 키가 평균 이상이면, 저 키 커요. 평균 이상 커요. 평균 이상이면은 이제 1m만 너비가 되면은 편안하게 이렇게 보행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 몫이 4m 중에서 사람 몫이 1m고, 그랜저가 편안하게 달리기 위해서 몇 미터가 필요합니까? 자동차는 3m의 몫이. 그래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그러면은 사람도 다녀야 되고 1m, 자동차도 다녀야 되니까 3m, 합하면 몇 미터죠? 4m.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여기가 원칙은 좀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안 외워도 가장 기본이니까. 자기 이름을 외워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기본이잖아요. 내 이름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건축법을 안다는 기본이에요, 기본.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하고, 그 건축법상 도로에는 예정도로,
그 도로의 건축구성 도로의 예정 도로도 건축구성 도로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와 그 예정 도로를 건축구성 도로라고 한다. 이게 원칙.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이게 건축구성 도로가 되려면은 보행과 차량,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이 소요너비가 몇 미터죠? 4m 이상, 소요너비 4m 이상인 도로와 그 예정 도로를 건축구성 도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보행과 차량,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와 그 예정 도로를 건축구성 도로로 함이 원칙인데, 대외적으로 지행적인 조건으로 그때 보행은 절대 요건이에요. 그러면은 자동차는 할 수 있지만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잖아요. 그럼 자동차 전용 도로는 우리가 볼 때는 도로지만 보행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건축구성 도로입니까? 도로가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의 외곽순환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잖아요. 그러면 그 경부고속도로나 그리고 이렇게 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의 수도권의 외곽순환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접하고 다른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으면 전부 건축구에서 맹지라고 보고 건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요, 원칙. 그 다음에 자, 차량 통행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니까, 상대적 요건이니까, 보행이 가능하면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이 가능하다면은,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구성 도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대비 4m 이상 도로와 그 예정 도로를 건축구성 도로로 함이 원칙이다. 여기까지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봐요, 두 번째. 외우세요, 마음속으로. 여기 이제 산이에요. 그러면 산을 오르는 도로는 경사각도가 크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사람도 올라가기가 불편하니까 계단으로 만들어 놓고 올라가잖아. 저 삼복도로, 그죠? 산비탈 마을에 가면은, 그러면은 이런 곳은 지형적인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곤란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자동차 통행이 곤란하다고 지정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구역이에요. 이렇게 자동차 통행이 곤란하다고 공고한 구역은 너비 외우십시오. 3m 이상. 너비 3m 이상이면 건축구성 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끝부분이 막혀 있어. 그 도로의 끝부분이 막히는 막다른 도로잖아요.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가 10m 미만이야. 이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끝부분이 막히는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가 10m 미만.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가 10m 미만이면은 너비가 2m 이상. 너비 2m 이상만 되어도 건축구성 도로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삼복도로 꼭대기 끝부분이 막힌 막다른 도로도 이렇게 3m 이상 너비가 되는 도로에 접하고 있으면 맹지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이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탈진 곳에도 건축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와 그 예정 도로를 건축구성 도로로 함이 원칙인데, 지행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 내의자는 구조와 너비, 이렇게 대통령 내의자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도 건축구성 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원칙과 예외를 설명드릴 거예요. 이것들이 이 동그라미 1번 원칙과 동그라미 2번에서 설명한 이 도로가
건축수상 도로가 되려면은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 도로의 신설 변경에 관하여 그 도로의 신설과 변경이 있었으면 그 변경에 관하여 신설 변경에 관하여 고시,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고시된 도로여야 됩니다. 신설 변경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이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관보나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 등에 게재하여 고시된 도로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허가권자가 그 도로의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서 도로의 위치를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 고시됐거나 위치를 지정하여 허가권자가 공고한 도로여야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해당하고 신설 변경에 관하여 고시가 있었거나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건축수상 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할 때 막다른 도로가 건축수상 도로가 될 수 있는 요건만 살짝 암기를 하시면 이제 건축수상 도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용어 정의를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